국내 투자분들은 기술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 하면은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인식이 나스닥, 있었고, 예.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 미국은 국내에서 투자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성장주들이 좀 많이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혁신 기업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기업들이 상장되다 보니까 주로 나스닥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실현의 시기를 좀 맞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번 주에 특히 일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오고요. 12일이죠. 예, 나오고 그리고 오늘 잡 오프닝스 그러니까 그 취업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고, 취업 공고. 예, 일자리 공고도 나왔는데 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침에 나왔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인플레이션, 뭐 금리 상승,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이런 연쇄적인 그런 우려, 부담감을 계속적으로 반영 프라이싱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서 사실 뭐 이런 현상만 말씀을 드리면은 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그냥 견해 장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이런 게 대해서, 중요하죠. 예, 사실 좀 말씀을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럼요. 네. 어제 결국 코인 뭔지 얘기 안 하고 갔다니까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굉장히 좀 흥미롭게도 2부의 배영찬 이사님도 네. 하반기에는 뭐 성장주, 기술주 네. 좀 네.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희도 뭐 최근에 방송한 한 달 두 달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이 뭐 가치주 전통 영역에 있는 사업들의 강세 분위기가 가면 갈수록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고 특히 하반기로 가면은 다시 기술 성장주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고요. 그럼 몇 가지 의견들의 이유죠. 제 그 견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모든 원재료 원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일들 유가 포함해서 뭐 구리 등등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방향, 그러니까 원가 인플레이션이 되는 방향은 맞겠지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 강도가 세잖아요. 네. 이런 굉장히 강한 강도 이런 현상이 약간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재고 채운다고. 네, 맞아요. 없어서, 정확하게 제가 딱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제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꼬여 있어요. 지금 모든 그 물류망이라든지 뭐 그런 체인들이 너무 꼬여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근데 이렇게 꼬여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 기업들이나 미국의 재고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그 재고를 채우는 기간 동안에 나타나고 있는 일시적인 그런 물가 상승, 굉장히 강한 압력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하고 있고, 제 아는 지인분이 굉장히 매크로 잘 보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누구예요? 누구? 예전에 그 한토증권에 계셨던 박모 매크로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요. 훌륭하신 분 있죠. 네, 지금 미국에 계신데, 오늘 저한테 좀 주셨던 그 공유해 줬던 아이디어가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굉장히 최고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한번 보면은 무역 적자가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격하게 재고를 채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역 적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뭐 물론 물가는 계속 오를 수도 있지만 네. 이 정도 속도, 이 정도 강도가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그런 의문을 좀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의 속도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빨리 재고를 급격하게 채우다 보니까 예. 갑자기 리오픈이 되면서 네. 갑자기 수요는 막 들어오는 것 같고 재고는 낮으니까 너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마구잡이로 막 사들이는 거죠. 막 재고를 채우는. 근데 물류망이 마비되어 있다 그러고 지금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해킹도 당하고 있고 수혜주 운하도 난리가 났었고 그러니까 여러 수요는 올라온 상황에서 뭔가 많이 꼬여 있는 거죠. 재고를 채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제 원재료 상승의 방향성은 맞대 너무 급한 것 같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완화될 속도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도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경제 재개가 돼서 너도 나도 다 수요가 엄청나게 코로나 이전에 미국 경기 호황을 다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펜트업 디맨드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강합니다, 수요가. 그래서 이 펜트업 디맨드가 어쨌든 꺼지는 시점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되면 분위기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 같은 걸 좀 들어보면은 오늘은 SPG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미국에서 가장 큰 리테일 리츠 부동산? 네, 부동산 리테일 리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리테일 리치이기 때문에 뭐 백화점, 메이시스 백화점이라든지 뭐 갭, 뭐 나이키 등등의 뭐 유통 체인 혹은 의류 사업자들을 테넌트,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업자들이 SPG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 안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네. 거기 그 임대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단기적으로 실적 수요는 너무 좋다. 네. 네, 너무 좋은데 이게 1년 후에도 지속될지 모르겠다.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코로나 이후에 펜트업 디맨드 뒤에 나타날 좀 구조적인 변화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뭐 항공사들의 이제 뭐 수요, 뭐 출장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홈 딜리버리가 이제 아주 상당 부분의 비중을 이제 전체 식품 시장에서 가져갈 수도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수요가 진짜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좀 하반기에 기술성장주를 좀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번에 제가 실적 발표를 쭉 한번 다 뭐 다는 아니죠. 전반적으로 살펴봤더니 펀더멘탈의 기스가 났다라고 해야 돼. 이런 말 용어 맞는지 모르겠는데 펀더멘탈에 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주가 하락폭 대비해서 네. 다 괜찮습니다. 네. 사업이 뭐 성장성이야 당연히 뭐 코로나 때 막 갑자기 올라온 그거 대비해서는 좀 둔화되는 건 맞는데 실제로 영업 사항이라든지 펀더멘탈은 양호한 걸로 지금까지의 실적 발표 기업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근데 왜 그게 하반기예요? 그리고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매크로 지표적인 측면을 보더라도요. 작년 상반기와 비교를 하면은 기저가 굉장히 낮잖아요. 작년 상반기는 그죠? 하반기는 올라가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이런 의견들을 보이고 뭐 가지고 계신 매크로 전략가분, 이코노미스트 분들도 많은데 저 역시도 뭐 지금은 분명히 인플레이션 압력에 뭐 지금 기술 성장들이 어려운 구간을 겪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반등의 기회는 하반기에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주가도 굉장히 오늘도 뭐 장전에 좀 빠지는 느낌이지만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바바리아는 그냥 차분하게 예, 좀 공부를 예,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하반기 정도에 좀 저희가 좀 의미 있게 좋게 볼 수 있는 만한 종목이 어떤 건지 등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최대한 이런 너무 시장에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 산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착실하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이건 나도 궁금해서 그런데 네. 어제 반도체는 왜 급락한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4% 이상 급락을 해버렸는데 네. 특별한 뭐 뉴스나 그런 게 있었나요? 어제 특별하게 반도체 섹터에서 확인되는 뉴스는 필요 없었고요. 그러니까. 기술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사실 반도체 똑같은 섹터보다도 거로 봐야 되나? 소프트웨어 섹터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어. 네. 소프트웨어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IT 서비스 중에 그 서비스 소프트웨어 쪽 그쪽이 오히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냥 전체적인 시장 흐름 속에서 그런 빠졌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아주 있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는 없었다. 네, 뭐 시장이 악재였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고 있고 이런 와중에 이제 뭐 지금 이슈로 바로 들어가면요. 여기 지금 화면에 세 번째 제가 포인터로 오늘 다시 키겠습니다. 야, 테슬라가 미중 갈등으로 중국 증설을 위한 토지 매입 중단. 예, 증설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중국에서 꽤 많이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도 잘 팔고 있긴 합니다. 네. 하고 있는데 흐름을 말씀드리면은 테슬라가 오늘 오후에 오늘 테슬라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 짜잘한 뉴스들도 있고 한데 사실 좀 말씀드리면은 테슬라가 오늘 오후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중국의 지금 상하이에 이제 기가팩토리 공장이 있는데 지금도 이미 규모가 꽤 큽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증설을 할 계획이었어요. 증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계속적으로 사겠다라고 회사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멈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이유가
직접적인 이유는 미중 갈등 때문이다라고 회사는 말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직접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회사가 언급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네. 전기차를 만들면요. 네. 모델 3랑 모델 Y를 만들면 그거를 중국에 소화를 시키기도 하지만 중국에 판매하기도 하지만 테슬라라는 기업은 이거를 해외에도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생산해서? 예. 아니 독일에도 지금 짓고 있잖아요. 미국에도 짓고 있죠. 근데 왜 굳이 중국에서 인건비 때문에? 뭐 그런가? 인건비도 그렇고 지금 아직은 뭐 독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상 가동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에서 잘 지어놓은 공장을 통해서 수출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일단 미국에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 때려놨잖아요. 테슬라는 이게 없어지길 기대했던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를 통해서. 근데 그게 기조가 안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유지되고 있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 수요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중국 공장에서 유럽에 생산해서 유럽에 수출하는 물량은 이번 4월달 데이터보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미국이라는 미국으로 수출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계획이 약간은 좀 기존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부분이 이런 결정, 그러니까 캐파를 증설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고 있는 거는 중국 내에 대한 수요도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뉴스 언론 보도 통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뭐 테슬라 자동차 그러니까 맞아요. 보이콧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반대하고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뭐 이슈도 있고. 사고 난 거 막 이렇게 뭐 하고 막 그런 거 뉴스 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시진핑이라든지 중국 정부가 테슬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나름 우호적이었던 것 같았는데 최근에 테슬라 때리기를 중국 정부가 좀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이라든지 공공기관에는 테슬라 자동차를 못 들어오게끔 막는다라든지 그런 테슬라 때리기를 이제 중국의 이제 국가 차원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수요 우려도 좀 일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달 중국 내 판매 데이터도 살짝 안 좋았는데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좀 수요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캐파를 생각보다 덜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파나소닉이 오늘 실적을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파나소닉은 올해 자기들 배터리 사업이 테슬라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또 이야기도 해서 이게 테슬라는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뭔가 혼탁합니다. 뉴스 플로우가. 앨런 머스크가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인가요? 오늘 새벽인가요? 트윗을 하나 날렸는데 뭐라고요 또? 테슬라도 도지코인 도입할까요? 라는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그거 날리면서 또 도지코인이 또 급 변동성을 가져갔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약간 회사가 조금 떠안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회사는 CEO 리스크야 내가 보기. 그분 조사 안 받나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뭐 말들은 계속 나와요. SEC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말들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인 액션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도지코인은 사실 뭐 제가 뭐 몇 번 나와서 코인에 대해서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도지코인은 굉장히 좀 뭐 투기적인 성격이 너무 강한 다들 많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코인 중에 하나고요. 뭐 최근에 뭐 그 코인 마켓 이런 거래소 가보면요, 해외 거래소 가보면 이런 코인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저희 직원이 알려서 봤는데 시바 코인. 시바 코인? 도지코인이 카피한 거예요 또? 도지코인이 시바견 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시바코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엄청나게 작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진돗개 코인도 나왔다. 진도 토큰이 있습니다. 환장하겠네. 진도 토큰이 있고요. 진짜. 그리고 일본 개들이 이슈를 이제 불러오니까 아키타 견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계란개는 다 그냥 아키타 뭐 도구 코인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코인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코인들이 급등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되게 엄청 투기적인 거죠. 엄청 완전 투기판이죠 이거. 그래서 그런 코인 생태계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내용들이 테슬라를 조금 어느 정도 감싸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슈들이 많은데 뭐 제가 여러 번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적인 회사에 대한 포인트들은 지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테슬라 이슈는 뭐 관심들이 워낙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트럭 얼라이언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미중 갈등 때문에 이렇게 미중 갈등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게 둘 다 중국 기업이거든요. 네. 하나는 공유 트럭 기업이고요. 네. 하나는 이제 뭐 호텔 플랫폼인데 두 개 미국 상장 준비 마무리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티격태격 하더라도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너무 미중 갈등을 극단적으로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 게임이죠. 로블록스. 예, 로블록스는 국내 언론 등을 통해서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야기가 되는 회사입니다. 올해 3월에 상장을 제 기억이 맞다면 얼마 전에 3월인가 상장을 했는데 최근에 상장했죠. 3월로 상장했을 때 막 급등해서 난리였잖아요. 예, 지금 다 떨어지고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데요. 오른 거 대비해서는 떨어졌는데, 근데 어제 이제 실적을 장마감 이후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와 같은 경우는 잠시 나가서 지금 어제 장 후에는 주가가 올랐는데요. 아마 지금은 주가가 좀 빠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도 한 1% 정도 이 분위기에서 그래도 장전에 선방하네요. 1% 1분이면 장이 열리긴 하지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꽤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내용이 어땠는지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로블록스에 대해서 좀 많이 저 아까 처음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유튜브로 네. 이거를 보더라고요. 이게 그거 같은 거잖아요. 뭐 블럭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자기네 동네 만들고 뭐 샌드박스 게임이라고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그런 게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픽도 약간 구립니다. 별로던데. 네, 구립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옛날 심시티 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구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마인크래프트. 거로. 맞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고요. 재밌는 게임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어떤 게임인지를 먼저 간략하게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는 지금 이렇게 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아바타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아바타들이 되어서 이제 게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이 어떤 거냐? 굉장히 게임이 다양합니다. 뭐 이거는 밈시티 같은데 이거는 그냥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막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뭐 여기 강에서 여기서 낚시도 하고 하기도 하고 뭐 이것도 뭐 이런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이건 아닌가? 그리고 또 뭐 카트라이터 같은 요 안에서 카트를 타면서 막 자동차 시합을 하는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술래잡기, 뭐 서로 이렇게 쫓기는 술래잡기도 하고 댄스 게임도 있습니다. 아바타가 이렇게 막 댄스를 춰서 그걸 평점을 매기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의 장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게임을 직접 개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개발하는 거예요? 네. 유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로블록스 생태계에서 로블록스 게임만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개발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맘만 먹으면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개발을 할 수 있고 내가 개발한 그 게임 안에서 수많은 유저들이 개발한 그 게임 안에 유저들이 들어와서 게임을 즐기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가상의 예를 들어서 광화문 사거리라는 동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아바타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야 우리 망가기 게임이라는 거 내가 개발했는데 한번 해볼래? 그럼 그거 뭐야? 해서 붙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얘기. 네, 내가 그 게임을 만들어 놓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각자 개발자들이 만든 게임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게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완전 새로운 개념이네요. 네,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튜브라고 보셔도 돼요. 유튜브가 그냥 모두가 전문 게임 개발자 뭐 전문적인 사람들도 이제 많이 유튜브 참여하지만 그냥 모두가 열려 있잖아요. 게임 미디어 공급자죠, 공급하는 모두가 공급자잖아요. 모두가 공급자가 돼서 모두가 그걸 즐기듯이 로블록스도 모든 사람이 게임을 개발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인 거고요. 여기서 게임을 개발하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요 게임에서 쓰는 아이템들을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이야. 옛날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는 만들어 놓은 게임만 이렇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갤러그라든지 테트리스는 그런 것만 했는데 여기서는 직접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직접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픽이 아직은 좀 조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해보시면은 의외로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빠져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은 아까 댄스 오프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네. 아, 우리 또 네. 정의사님이 또 그런 댄스를 좋아하는 거를? 그런 취미가 있는 제가 줄 춤을 못 추기 때문에 아바타들이 추는데 그냥 몇 명이 모여가지고요. 네. 그냥 아바타들이 이제 순서 정해가지고 스테이지 나서 춤추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막 키보드 이런 걸로 이제 저쪽 해가지고 아니 우리 코로나 끝나고 나면 밤 11시에 나이트 가면 되겠네. 네.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사람들 박수도 쳐주고 코멘트 남기고 점수 매겨가지고 이렇게 순위 정하고 네. 예, 의외로 오기가 생겨요. 재밌다기보다는. 그래서 하여튼 해보시면은 좀 재밌는데 이런 게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게임이기도 하지만 이 게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셜 네트워킹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네. 메타버스라고. 네,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죠. 요 아바타들이 각 플레이어고 여기서 게임도 하고 미디어 또 네트워킹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노블록스가 이거는 사실 좀 아웃데이트된 건데요. 옛날 자료인데 DAU 하루 동안에 이 로블록스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게임을 하는 유저들의 숫자가 지금 기준으로는 4,200만 명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네,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하루 동안에 이 로블록스를 즐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게임이라기보다는 엄청나게 큰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모바일 베이스예요? 모바일도 있고 PC도 다 가능하고요. 하고, 예. 그리고 보시면은 개발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네. 게임을 개발하고자 하는 게임 개발자가 700만 명 수준입니다. 예. 유저가 이제 게임 개발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25%가 개발자이면서 유저네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이 플랫폼을 디벨로퍼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고 저는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SNS를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UGC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디벨로퍼들이 직접 컨텐츠를 개발해서 플랫폼에 올려서 모두가 즐기는. 근데 그 디벨로퍼가 유저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 700만 명 중에서 한 10만 명의 개발자들이 수익을 창출을 합니다. 예, 수익을 창출을 합니다. 수익을 어떻게 창출을 하냐면은 게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게임에 액세스를 하는 권한을 팔기도 하고요. 혹은 그 게임에서 사용하는 뭐 모자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아이템을 팔기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로벅스라고 하는 화폐를 써서 돈을 받는데 회사랑 그 로블록스랑 이 개발자들이 그런 식으로 뭐 아이템을 팔고 게임 액세스권을 팔고 해가지고 그 레비뉴 쉐어링을 합니다. 보통 한 7대3 정도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개발자의 7 정도 가져가는 거죠. 로블록스는 그냥 앉아서 3을 먹는 거죠. 네. 약간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같은. 네, 맞습니다. 앉아서 뭐 이게 아이템과 뭐 게임 액세스 이런 것 따라 다 비중이 다른데 뭐 앉아서 한 30%를 먹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게임 개발자들이 자기가 만든 아이템을 팔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면은 그걸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저들. 네. 유저는 그걸 사려면은 로벅스라고 하는 화폐를 또 사야 됩니다. 네, 사야 됩니다. 근데 그 로벅스라고 하는 화폐를 로블록스는 얼마에 파냐면요, 0.01불에 1 로벅스를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순서를 틀려서 약간 꼬여버렸는데, 제가 네. 로벅스를 1불을 사요. 1 로벅스를 산다 그러면은 저는 0.01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1 로벅스를 제가 아이템을 사고 게임 개발자한테 1 로벅스를 줍니다. 예. 그러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1 로벅스를 다시 달러로 바꾸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그 개발자가 1 로벅스를 달러로 바꿀 때 얼마 환율로 바꿔주냐면요. 여기 보시면 0.0035불입니다. 이게 그러면 0.0065는 회사가 먹네요. 회사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환전을 통해서도 환전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구나. 환전 수수료를 먹는 구조를 또 가지고 있는 거죠. 환전 수수료가 65%인데요. 이거 법에 저촉 안 되나요, 교수님? 글쎄 저는 지금 와. 그래서 아이템을 팔아서 그 수익을 또 쉐어링을 해가는 게 첫 번째 로블록스의 매출 수익원이고 또 그 1 로벅스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만들었고 그걸 환전하면서도 차익을 마진을 가져가는 게 이 로블록스의 수익 구조. 그러니까 이 플랫폼 안에 플레이어들이 늘어나면 늘수록 로블록스는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쫓겨난 그 러시안 캐시가 저걸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전 수수료 구조는 뭐 얘기가 많이 안 되는데 굉장히 쏠쏠한 이 로블록스의 수익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데 어쨌든 이런 개발자들이 작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1,800만 개의 게임을 이미 이 플랫폼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로블록스 저 화폐도 또 나중에 또 무슨 가상화폐에서 또 거래되는 거 아닌가 또? 뭐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요. 예, 지금 사실 게임에 들어가는 뭐 로블록스 이외의 아이템들에 대한 예. 코인은 뭐 왁스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그런 게임 아이템 전용 코인도 또 생겨났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로블록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게임이 지금 엄청 많은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블록스는 정리를 드리면은요 이렇게 하나의 게임이 아니고 플랫폼이고 로블록스라고 하고 하나의 플랫폼이고 이런 개별 게임들을 다 개발자들이 네. 유저들이 직접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유저들이 이 게임을 만들 때 필요한 툴들을 로블록스가 로블록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을 또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인프라 기본도 로블록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유튜브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도 툴들 많이 제공해 그렇죠. 주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게임도 만들고 마음껏 놀아. 그러고 돈을 뜯어가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액세스나 아이템을 구매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수익 창출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결국 지금은 뭐 액세스나 아이템 팔아서 돈 번다고 말씀드렸는데 향후에는 광고가 붙을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 붙을 거냐면요 이런 식인데 이건 로블록스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인게임 광고라고 해서 수많은 3D 게임, 네, 그러니까 네. 그래픽 게임에 이런 식으로 기업 광고가 있죠. 막 붙거든요. 예. 로블록스 보시면요 광고 붙을 공간 엄청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유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광고 매출도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가 게임 이외에도 화제가 더욱더 됐던 게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으로서 생태계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콘서트. 이거 다 미국에서 엄청 다 유명한 아티스트들이에요. 네. 이들이 로블록스 안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게임 안에서요? 네. 근데 접속자가 4,200만 명? 뭐 이렇게 아이고야. 나왔어요. 4,200만 명이요. 네, 뭐 4천만인가 3천만 단위로 나왔어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 메타버스 공부하면서 본 네. 건데 우리나라 블랙핑크도 네. 네이버 제페토? 맞습니다. 뭐 거기서 팬사인회인가 뭐 신곡 발표 네.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몇 천만이 오고 막 맞아요. 그랬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엄청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젊은 친구들 다 이런 쪽으로 하나 콘서트 못 가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다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게임 이외의 플랫폼으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제 로블록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블록스가 이제 상장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을 지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워낙 좀 매력적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쭉 늘었습니다. 네, 쭉 늘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재택에 집에 많이 있으면서 확실히 늘었구나. 확실히 빡 점프업을 했습니다. 네. 네, 점프업을 했고 지금 어제 나온 실적에서도 4,200만 명 수준의 가입자 꽤 늘었죠. 게임 플레이 시간도 코로나 쭉 늘긴 했지만 코로나를 계기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점프했네. 네,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았던 회사가 이 로블록스였고요. 이제 상장까지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상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 로블록스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좀 크게 급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리오픈이 되고 하면은 예전만큼 로블록스 안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분기부터 아마 숫자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사가 3월 초에 우리 뭐 가입자는 이 정도고요. 총 플레이 시간 엄청나죠. 80억 시간 이 정도고 매출은 이 정도고 이 부킹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뭐 복잡하진 않은데 사용자가 이제 아이템 같은 거 사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코인들을 미리 사놓잖아요. 네. 저희도 뭐 도토리 미리 사놓듯이 예전에 그렇게 미리 사놓으면 다 부킹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이거를 쓰면은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로블록스한테. 그래서 부킹이 매출 이전에 매출에 훨씬 높네. 잠재된 하나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회사가 이 정도로 제시해서 시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제 실적 까보니까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와. 일단 중독성이 있구나. 가입자도 뭐 3,600 정도 예상했었는데 많이 나와도 했는데 4,200이 나왔고요. 시간도 뭐 100억 시간 가까이 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분기 단위로. 부킹이 엄청 늘었죠. 부킹이 한 5억 초반 정도로 예상했는데 6.5억까지 나와서 거의 뭐 가이던스 대비해서 시장 추정치 대비해서 거의 20% 30%를 상회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예탁금. 네. 네, 예탁금입니다. 예. 예탁금이 많이 늘면 예. 이제 또 뭐 주식 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그 인터넷 기업들 중에서 이번에 좀 인상 깊게 실적 그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로블록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가 1분기 실적 말고 4월 실적도 공개를 해줬어요. 다 좋네. 네, 다 좋습니다. 4월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아마 조만간 저도 저 매출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 네, 한번 해보시면은 꽤 재밌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자녀분이 저기서 큰 수익을 거둬다 줄 수도 있잖아요. 좀 지금부터 조기 교육을 시킬까요? 어? 로블록스의 어. 이택진 딱 하면서 우리 박 차장님의 자제분이 딱 로블록스로 방송을 한번 해보시는 거. 아 그래. 오, 그렇네. 그렇구나. 요새는 좀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길이 그래서 다 좋고요. 매출 부킹도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로블록스는 괜찮네. 뭐 상장 효과도 있을 거예요. 이게 상장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로블록스가 뭐야 하면서 막 관심을 가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 이 기업에 대해서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의 기술성장주의가 워낙 조정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당장 이 회사가 막 확 좋아진다 그런 느낌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인구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플랫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린애들이 많이 합니다. 어린애들이 많이 합니다. 장기적으로 네. 빨 수 있구나. 네. 빨아먹. 맞습니다. 리니지처럼 20년 동안. 맞습니다. 20년 확 와닿네 무슨 뜻인지. 그래서 보시면은 가입자 성장이 전체로 보면 79%인데요. 이게 뭐 거꾸로 됐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어른들도 그 플랫폼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미국으로 기준으로 하면 Z세대 밀레니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인 거고요. 해외 쪽도 지금 전체 회사 성장보다 해외 시장 성장성이 더 높습니다. 북미를 제외한 성장성이니까요. 87%가 그래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확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위에 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제가 게을러서 영어로 써왔는데 이거는 가입자고요. 이거는 이 가입자들이 총 플레이를 얼마나 했느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플레이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입자들이 더 플레이를 한다는 겁니다. 네, 한번 가입을 하면 더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재밌긴 재밌나 봐요. 네, 그래서 플랫폼으로서의 매력도도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인구 구조적인 어린애들, 밀레니얼 Z세대가 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혹자는 13살, 뭐 14살, 15살 이런 애들이 하는데 걔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렇죠. 라고 그렇죠. 하지만 제 지인들은 부모님이 카드를 많이 쓴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로블록스도 계속 이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법정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플랫폼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픽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만든다라고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게임 컨텐츠를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용시키는 컨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거 누군지 아시나요? 이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큰 모욕인데 이거 제가 이런 못 지운 거는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죠? 누구예요? 예. 누구? 예, BTS입니다. 큰일 났다. BTS를 모르다니. 예, BTS 진인데요. 예. 저기 지금 게임 하시는 분이 예. 로블록스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게임 하냐면요. 메이플 스토리 하고 계십니다. 예.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건데. 이게 뭐냐면은 메이플 스토리가 언제적 메이플 스토리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중독성을 얘기하시려는. 그러니까 이거 나이 먹고도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계속. 했었던 게임을 계속 하는 거구나. 아까 니니지 말씀하신 것처럼요. 어쨌든 플랫폼도 진화하고 계속적으로 나이를 먹더라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로블록스와 같은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긴 저도 한 달에 하루 이틀은 아직도 스타를 한다고. 네. 저는 스타 방송은 봐요. 이렇다니까 네. 확 와닿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그냥 단순히 뭐 재밌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좀 인구 구조적인 관점에서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남은 한 5분 정도는 제가 최근에 이제 기술 성장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고 흥미로운 거는 기술 성장주들 뭐 엄청나게 나스닥 조정을 받는데 지수는 생각보다 안 빠지잖아요. 그럼 다른 쪽으로 수급이 그렇네. 쏠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느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어느 섹터, 어느 테마들이 주가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그런 게 중요하죠. 네, 간략하게 대응해야 되니까. 네. 근데 뭐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리면은 한국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뽑아온 거는 어제 기준으로 이제 미국의 신고가 기업들 데이터를 좀 테마별로 한번 묶어봤어요. 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신고가 어떤 테마가 나왔냐면요, 운송 물류. 운송 물류. 네, 이게 딸리죠. 네. 그리고 특히 트럭 운송이 되게 셉니다. 네. 미국은 트럭 운송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커머스, 그리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이런 게 막 엄청 붐업이 되면서 지금 트러킹 쪽, 특히 기사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라서요. 네.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운송 비용이. 그래서 트러킹도 올라오고 있고 철도도 지금 운임 이런 게 막 올라가면서 철도주도 난리도 아닙니다. 다 운송이네요. 네, 운송, 해상도 뭐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운송 물류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주택 시장 굉장히 초호황이고 가격 너무 오르고 있고 매물도 안 나올 만큼 너무 지금 강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축 자재 기업들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패키징 포장재, 네. 이커머스 때문에. 이커머스 골판지가 네. 막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미국에 다시 막 나오고 있는 예전에 상황입니다. 우리랑 또 비슷하네요. 그래서 종이로 포장 못하는 거 막 플라스틱으로 좀 얇은 플라스틱으로 포장한다고 또 뭐 그렇다고 막 그런 플라스틱 만드는 기업들도 막 날아가고 막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패키징 포장재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예, 제가 방송 초반에 인프라 얘기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인프라 기업도 다 좋습니다. 예, 엔지니어링, 인프라, 뭐 제이콥 이런 기업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뭐 에이컴 이런 기업들 다 신고가. 그러다 보니까 뭐 폐기물 처리 기계, 뭐 특히 공조 시스템 이런 애들도 좋아요. 에어컨 공조 시스템.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공기 순환 이런 거를 뭐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그래서 뭐 공조 시스템 에어컨 기업들 캐리어 유명하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기업들도 신고가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택 시장 좋으니까 주택 건설, 주택 정비, 그리고 인테리어와 관련된 가구, 뭐 침구 이런 기업들 다 신고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비슷하죠, 한국이랑 맥락이. 네. 그리고 미국의 좀 특수한 흐름 중에 하나가 국방 예산이 생각보다 좀 올랐어요. 네. 바이든이 좀 올렸어요. 왜 그랬죠?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뭐 미중 간에 뭐 그거겠죠. 네. 뭐. 뭐 우주 비중도 좀 높이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이들이 뭐 국방 예산이 좀 올라가는 측면에서 이런 방산주들, 항공우주주들도 좋고요. 뭐 수자원 기업들, 아까 뭐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재도 예, 다 지금 좋은 상황.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 서비스, 인력에게 수급해주는 그런 서비스 사업자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원자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다 강세. 인프라 기대감이라든지 뭐 원자재 강세 속에서 시멘트, 골재 업체들 다 신고가 수준에 있고, 목재, 마이닝, 화학, 농업. IT 섹터에서는요 이런 애들이 올라요. 시스코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 서버, 엔터프라이즈 서버 하는 애들, HP, 뭐 이런 PC라든지 뭐 이런 HPE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 하는 업체죠. 여기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얘들 한동안 IT 섹터에서 소외됐던 그런 레거시 형태의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뭐 유일하게 IT 업종에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광고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는 기대감 때문에 한동안 많이 소외됐던 광고 에이전시, 광고 대행사들도 오르고 있고, 나머지 뭐 식품, 제과, 음료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업체들, 레스토랑 이런 업체들, 의류, 신발. 네, 의류가 강하죠. 의류 사실 아울렛도 사실 의류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의류 신발, 죄송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제가 하고 있는데.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편한 의류를 많이 찾습니다. 크록스 같은 거. 네. 네.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골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제 캘라웨이 골프가 실적 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네. 지난주에 김영배 위원이 기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그런 골프, 미국도 골프가 굉장히 호황이다라고. 지금 아큐시네트 같은 건 거의 보합이에요. 아큐시넷도 신고가긴 합니다. 네, 실적 좋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시장을 이끄는 테마 업종들은 뭐 이런 업종이 있다 정도로 오늘 간단히 사실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려울 때는 저런 거 보고 또 이쪽으로 또 약간 또 맞아요.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떨어지는 거 다 두드려 맞고 있는 것도 뭐 길게 보면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이제 뭐 좀 좋은 쪽에 비중을 좀 더 실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 네, 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뭐 오늘 반응을 좀 해주시죠. 아니, 저는 오늘 너무 많은 섹터에서 너무 많은 변화를 읽어가지고, 저는 오늘 주가가 빠진 건 사실이죠. 저도 네네. 뭐 제 주식 제 차트 봤더니 아이고 싶긴 했지만 오늘 또 엄청난 기회들을 알려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또 왠지 부자 된 느낌인데요. 약간 저는 우리 애들 돈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좀 분할해서 아크나 이런 거 사실 지금 못 샀거든요. 테슬라나 아크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못 샀는데 좀 분할해서 조금씩 연말 보고 그렇게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욕에 계시는 그 어, 분께서 이런 게 아크 K가 아크 K가 제일 유명한 네. 그 ETF잖아요. 아크에서 과거에도 이렇게 지금 아마 고점 대비 35% 빠졌을 거예요. 네. 이번 조정을 통해서 오늘도 과거에도 한 3% 30%씩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게 2016년도, 2018년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세게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파월이 막 금리 올리겠다고 뭐 테이퍼 텐트럼. 막 고집 부리고 막 그럴 때 있었어요. 예, 그때도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요동쳤거든요. 뭐 제 기억 그때는 또 미중 갈등 이런 것도 막 갑자기 겹치면서 좀 더욱더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아크가 한 30% 빠졌는데 뭐 그 이후에 다시 좀 회복을 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뭐 돌고 도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부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